오래가는 것들의 비밀이란 책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비주얼 전략가이고 27년 동안 컨설팅을 하셨고 한국 최초의 비주얼 머천다이징 박사이십니다. 저서로는 살아남은 것들의 비밀, 좋아 보이는 것들의 비밀, 이번에 오래가는 것들의 비밀을 출간하셨는데요. 흔히 저희들이 것들의 비밀이라는 그런 시리즈로 나와 있는 책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이 책을 한마디로 말씀드리자면 디자인은 단순한 시각적 효과가 아니라 경영 전략의 핵심이고 무엇을 팔 것인지 그리고 팔리는 것은 무엇인지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프롤로그에는 팔리지 않는 시대에 어떻게 사람들을 끌어당길 것인지에 대한 얘기가 나와 있는데요. 오래 간다는 것은 자신만의 본질을 갖고 지속적으로 시대와 호흡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이런 노력이 반드시 눈에 보여야 한다는 것이다. 어떻게 눈에 보이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도입부인 것 같아요. 리 석좌 교수인 데이비드 아커의 브랜드 진단 방법이 있다. 데이비드 아커는 하나의 브랜드가 갖고 있는 자산을 4가지로 이야기했다. 얼마나 알고 있느냐, 얼마나 충성하느냐, 얼마나 품질에 대해서 확신하느냐, 얼마나 많이 떠올리느냐. 호감은 이미지로 저장된다는 제목으로 브랜드 진단 방법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데요. 베스킨 라빈스는 스푼, 냉장고, 포장상자의 리본까지 핑크색을 반복하여 보여준다. 스타벅스는 로고에서부터 종업원들의 앞치마까지 초록색을 반복 사용하고 있다. 그리고 이 주제 색상을 몇십 년 동안 바꾸지 않았다. 그래서 사람들의 머릿속에 이들 브랜드가 색상으로 깊게 각인된 것이다. 작은 카페를 열어도 로고를 만들고 자기 매장만의 주제 색상을 정하려고 한다. 사람들에겐 나만의 고유한 인상을 분명히 남겨야만 살아남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문제는 그 이미지가 생각보다 충분하게 형성되지 않는 데 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 1개가 아니라 1000개를 상상하게 되면 자기만의 압도적인 비주얼을 만들고 유지하려는 사고가 발동하게 된다. 무엇보다 1개가 아닌 1000개를 상상한다는 것은 곧 긴 시간을 운영하는 마인드를 갖게 되는 일이다. 사람들에게 잊히지 않는 이미지는 기본적으로 압도적이다. 규모가 매우 큰 것, 지극히 정교한 것, 이제까지 보지 못한 신선한 것,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은 것. 이런 것들을 만들어낼 수 있다면 당연히 사람들이 오래 기억할 것이다. 자기 매장과 브랜드에 이런 이미지를 심고 싶어 하지만 쉽게 심을 수 없는 이유는 간단하다. 빨리 만들려고 하기 때문이다. 하나만 만들려고 하기 때문에 빨리 만들고 싶고 그렇게 빨리 만들어진 것들이 힘이 약하다. 쉽게 모방된다. 반면 1000개를 만든다고 생각하면 긴 시간을 들여서라도 제대로 만들어야겠다는 생각이 든다. 이렇게 긴 시간을 운영하는 마인드를 가지게 되면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것을 만들 의지와 실행력이 생긴다. 1000개를 생각할 때 무엇이 달라지는가? 앞에서 내가 하는 일이 1개가 아니라 1000개라는 것을 상상했을 때 무엇이 달라졌는지를 한번 정리해보자. 그 일을 좋아할 사람이 내가 아니라 고객으로 바뀌었다. 그 일이 분명한 이유를 갖고 있어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 일을 누가 하더라도 똑같은 결과여야 한다는 사실을 알았다. 그 일이 오늘의 일만이 아니라 미래의 일과도 관련 있음을 느끼게 되었다. 1000개를 상상하면 우리는 이 일을 왜 이렇게 해야 하나가 분명해지는 프레임을 갖게 된다. 이 프레임이 잡히면 새로운 것을 시작할 때도 도움이 되지만 기존의 잘못된 방향을 바로 잡을 때도 도움이 된다. 아직 자신의 브랜드에 잘못된 것이 없다면 다행이지만 많은 매장과 기업들이 잘못된 것을 알면서도 이제까지 만들어 온 것을 버리지 못해서 주저한다. 문 밖을 나설 때 마음에 담아갈 한 장의 이미지. 자기의 범위를 분명히 알면 확장의 방향도 보인다.
스타벅스와 같은 선택을 하는 곳은 사실 거의 없다. 오히려 그 반대의 경우가 더 많다. 하나의 분야에서 성공하면 곧 다른 분야를 넘본다. 대규모 자본을 가진 곳만 그런 게 아니다. 고깃집으로 성공하면 카페를 내는 소상공인들도 얼마나 많은가. 자신의 중심 가치를 잘 지킬 때 내 제품의 가치를 훼손하지 않으면서 사람들과의 만남도 확장할 수도 있다. 프랑스의 라듀레는 세계 최초로 지금과 같은 모양의 마카롱을 만든 과자점이다. 1872년 루이 에른스트 라듀레가 창업했을 때는 가운데 크림이 없는 달콤한 빵을 만들어 팔았다. 그의 손자가 두머랭 조각 사이에 크림을 넣는 법을 만들었고 이것이 오늘날 마카롱의 시작이다. 150년이 넘은 과자점으로 프랑스 사람이라면 한 번은 가서 먹어보는 곳이다. 뉴욕, 두바이 등에도 라듀레 매장이 있다. 파리에 있는 본점에 가면 라듀레가 프랑스 사람들에게 어떤 의미인지 단번에 느낄 수 있다. 라듀레 매장에는 조명이 거의 없다. 마치 박물관에 들어온 것처럼 어둡다. 음악도 나오지 않는다. 항상 사람들이 미어질 듯이 많지만 정작 매장 안은 아주 조용하다. 사람들은 작품을 고르듯이 줄을 서서 신중하게 마카롱을 고른다. 스러운 프랑스 사람들이 여기서는 소곤거리며 대화를 한다. 마치 보석상에서 보석을 고르는 것 같은 느낌이다. 스타벅스 같은 로고를 만들고 싶고 베스킨라빈스의 분홍색과 같은 상징색을 갖고 싶어 한다. 그런데 왜 우리는 브랜드는 선명한 이미지를 갖지 못할까? 이유는 나의 본질을 표현하는 나만의 상징이 없기 때문이다. 나만의 상징을 찾기 위해서는 먼저 자신을 설명하는 언어가 많아야 한다. 그 언어들 중에서 남들은 흉내낼 수 없는 나의 본질도 찾을 수 있고 바늘처럼 뾰족하면서 사람들을 매료할 수 있는 나만의 상징도 찾을 수 있다. 그러면 우선 자신을 설명하는 언어부터 만들어보자. 기업에서 컨설팅 의뢰가 오면 나는 먼저 그 기업의 이미지를 떠올려 본다. 그 기업이 운영하는 매장을 찾아가 길 건너편에서 매장을 한참 바라본다. 그렇게 바라보았을 때 가시작한 기업만이 아니라 오래된 기업 중에서도 특정한 이미지가 떠오르지 않는 경우가 많다. 고객의 입장에서 특정 이미지가 떠오르지 않는 건 그 기업의 본질을 표현하는 상징이 없다는 것이다. 설령 그런 상징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상징을 통해 고객과 소통하는 힘이 약하다는 것이다. 이런 경우에는 컨설팅을 할 이유가 있다. 하지만 좋은 이미지가 바로 떠오르는 곳이라면 굳이 컨설팅을 할 이유가 없다. 본인들의 힘으로 자기 길을 잘 갈 수 있는 곳이기 때문이다. 본격적으로 컨설팅을 시작하면 첫 번째 하는 일은 그 기업의 구성원들과 함께 복숭아에 대해 말하기이다. 복숭아에 대해 말하기란 복숭아를 가지고 30초 안에 떠오르는 30가지를 써보는 것이다. 이 과정을 해보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 그 기업 구성원들의 현재 상태가 드러난다. 언뜻 쉬워 보이지만 생각보다 어렵다. 30초가 매우 빨리 지나간다. 쉬운 말도 잘 생각나지 않는다. 10개도 말하지 못하는 사람도 많고 아예 한두 개밖에 적지 못해 진행이 안 되는 곳도 있다. 왜 그럴까? 첫 번째 이유는 이것이다. 전에 해본 적이 없어서다. 자기 시각에서 무언가를 관찰하고 자유롭게 말해본 경험이 없는 것이다. 두 번째 이유는 무엇일까? 바로 이걸 해서 뭐해? 라는 생각이 가로막고 있기 때문이다. 어린아이 같은 브레인스토밍을 하려고 내가 여기 다니는 게 아니다. 이런 부정적인 태도가 자유로운 연상작용을 방해한다. 그럼 이런 유치한 일은 왜 할까? 남의 말이 아니라 나의 말을 찾기 위해서다. 외부 사람들이 자신의 기억을 보고 뭐라고 평가하는지 말해보라고 하면 의외로 편안하고 자유롭게 이야기한다. 남의 이야기이기 때문이다. 반면 자기 기업에 대해 자신이 느끼는 바를 이야기해보라고 하면 이상하게 솔직해지지 않는다.
그러나 어떤 브랜드든 찾아야 하는 것은 남의 눈을 빌려서 하는 평가가 아니라 이 브랜드를 만드는 나만의, 우리만의 고유한 생각이다. 그러려면 자기 마음 깊은 곳을 파헤쳐 봐야 한다. 솔직해져야 하고 장애물이 없어야 한다. 그 기초 작업으로 복숭아에 대해 30가지 말하기를 먼저 해보는 것이다. 30가지를 다 쓰고 나면 두 사람씩 짝을 짓는다. 이왕이면 다른 부서의 사람이거나 성향이 다른 사람과 짝을 짓는다. 그 다음에 두 사람이 쓴 것 중에 하나씩을 골라서 하나의 문장을 만든다. 예를 들어 복숭아를 가지고 첫사랑을 떠올린 사람과 알레르기를 떠올린 사람이 짝을 이루면 복숭아는 첫사랑의 알레르기다 라는 문장을 완성하는 것이다. 서로 이질적인 것을 붙일수록 신선한 것이 나온다. 이 과정을 통해서 같은 것을 두고 얼마나 다양하고 새로운 표현이 가능한지를 느끼게 된다. 이러면 구성원들 모두가 생각의 에너지로 차오른다. 어느 자리에서 누가 고무장갑을 말했다. 자기 어머니는 복숭아털 알레르기가 있었는데 자식들을 먹이기 위해 항상 고무장갑을 끼고 복숭아를 씻으시던 모습이 기억났다고 했다. 복숭아를 보고 어머니에 대한 추억을 떠올린 것이다. 그 설명을 듣고 모두가 공감하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 사람은 오로지 자기만의 생각에 집중했기 때문에 어린 시절 복숭아를 씻으셨던 어머니의 고무장갑을 떠올릴 수 있었다. 그 사람만의 추억인데도 불구하고 다른 어떤 단어보다 그 자리에 모인 모든 사람들이 깊은 공감을 샀다. 이처럼 사람들을 감동시키는 것은 누구나 좋아할 만한 것이 아니라 그 사람밖에 할 수 없는 것, 그 사람만의 마음이다. 최근 마케팅에서 중요하게 여기는 심볼릭 스토리도 여기에서 찾을 수 있다. 심볼릭 스토리란 자신의 브랜드를 상징할 수 있는 이야기를 말한다. 오늘날 개개인 한 사람이 미디어가 되어 정보를 모으고 나누는 시대에 내 브랜드와 내 제품이 다른 사람에게 전하고 싶은 이야기가 되느냐 안 되느냐가 중요해졌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심볼릭 스토리를 찾는 것도 결국 그 사람만 알고 있는 것에서 출발한다. 서울의 한 베이커리 카페의 로고는 물개다. 카페를 열면서 디자이너에게 로고를 의뢰했는데 커피라는 범위 안에서 신선한 로고가 나오기 어려워서 애를 먹었던 것이다. 차일피일 일이 늦어졌다. 남들이 안 한 걸 하라는데 도대체 남들이 안 한 게 뭐가 있냐는 디자이너의 말에 그럼 물개라도 넣든가 해서 물개가 되었다고 한다. 사실인지 아닌지는 알 수 없으나 이 이야기가 수긍이 갈 만큼 엉뚱한 로고이긴 하다. 분명한 건 이곳이 여느 베이커리 카페와 다른 개성으로 사람들을 사로잡게 된 데는 이 물개 로고의 역할이 매우 컸다. 사람들이 그 카페 로고가 물개더라, 정말 신기하지? 라며 사진을 찍고 공유했다. 이야기를 전할 매개체가 생겼기 때문이다. 만약 나만의 숨은 사연이 있는 엉뚱함이라면 사람들은 더 환호한다. 복숭아를 가지고 말해보기는 그 과정으로 가기 위한 첫 단계다. 작가님의 남편이 가정 간편식 사업 계획을 하고 있을 때 남편에게도 똑같이 했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앞에서 말한 남편의 가정 간편식 사업 계획은 어떻게 되었을까? 남편에게도 똑같이 했다. 브랜드를 만들기 전에 복숭아에 대해 30초 동안 30가지 말하기를 하자고 했다. 예상했던 반응이 나왔다. 인상을 찌푸렸다. 회사 다닐 때 다 해봤다. 뭘 하려는 건지 안다. 굳이 안 해도 된다. 필요 없다. 안 한다. 예상했던 반응이었다. 그래서 이렇게 말했다. 하지마. 이거 안 하면 안 해줄 거야. 그제야 마지못해 시작했다. 입이 나오고 표정도 안 좋았다. 못 본 척 했다. 기초를 쌓는 작업을 유치하다고 생각하면 자기만의 상징을 찾는 작업도 제대로 할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억지로라도 이 과정을 한 것이다. 복숭아로 말하기를 다 하고 나니 표정이 달라졌다. 마음이 열린 것이다. 그 밝아진 표정을 보고 이번에는 커다란 스케치북을 가져왔다. 스케치북 한가운데 동그라미를 그리고 그 안에 라에옥이라고 적었다.
라에옥은 어머니의 이름이다. 자, 이제 어머니를 생각하면 떠오르는 것을 다 써보자. 오른쪽에는 남편이 생각하는 걸 60개 쓰고 왼쪽에는 내가 생각나는 걸 60개 써내려갔다. 그리고 두 사람이 쓴 것을 함께 살펴보았다. 어머니만의 특징을 보여주는 게 뭐가 있을까? 그때 나라 걱정보다 자식 걱정이라는 말이 눈에 들어왔다. 어머니가 평소에 입에 달고 사시는 말이다. 내가 나라 걱정을 할 틈이 어디 있냐? 자식 걱정하느라 정신없다. 이 문장을 본 순간 어머니의 음성이 들리는 듯 했다. 이걸 어머니 레시피의 슬로건으로 삼으면 되겠다고 판단했다. 스케치북 맨 위에 나라 걱정보다 자식 걱정 라에옥이라고 썼다. 써놓고 나니 어머니 이름이 마치 오래된 음식점 이름처럼 느껴졌다. 집에서 자식만을 생각하며 음식을 만드는 어머니의 마음이 떠올랐다. 어머니 이름 위에 한옥지붕을 그려 넣었다. 어머니의 이름을 그대로 상표로 쓰면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러면 나라 걱정보다 자식 걱정하는 어머니의 레시피로 만든 가정 간편식 라에옥의 상징 이미지는 무엇이 되었을까? 스케치북에 쓴 120개 중에서 찾을 수 있었다. 바로 깨였다. 실제로 우리 어머니가 모든 음식의 마지막에 항상 깨를 뿌리시기 때문이다. 자식이 조금이라도 더 맛있게, 더 고소하게 먹었으면 하는 마음이 바로 그 깨였다는 것을 기억해낸 것이다. 이 깨 모양을 그리고 그 위에 활용 점깨라고 씁시다. 라에옥의 모든 음식에는 깨가 뿌려져 있습니다. 끝까지 자식의 건강을 생각하는 마음, 활용 점깨입니다. 이 말을 끝내자 남편이 박수를 쳤다. 처음부터 끝까지 어머니만의 것을 설명하는 데 성공했다고 느낀 것이다. 바나나 맛 우유의 고향은 어디인가? 비주얼 해머라는 말이 있다. 소비자의 머리에 제품의 개념을 인식시키는 옷을 받기 위해서는 이미지라는 망치가 필요하다는 말이다. 성공적인 제품이나 마케팅일수록 이 비주얼 해머가 강력하다. 그리고 제품 자체가 비주얼 해머일 때 그 효과가 가장 크다. 바나나 맛 우유가 계속 승승장구할 수 있었던 것은 바나나 맛 우유라는 제품이 자기만의 독보적인 비주얼을 갖고 있고 이것을 오래 유지했기 때문이다. 그런데 바나나 맛 우유는 이렇게 이런 독특한 모양을 가질 수 있었을까? 바나나 맛 우유가 처음 나왔던 1970년대만 해도 우유와 바나나는 고급 음식이었다. 우유는 서구의 음료라고 생각했고 특히 바나나는 서민들은 거의 맛볼 수 없는 귀한 과일이었다. 당시 사람들에게 낯선 제품을 만들려면 빙그레는 이 음료를 코카콜라처럼 모양만 봐도 제품을 바로 알 수 있는 디자인으로 만들어야겠다고 생각했다. 여느 기업들이 선진국의 제품을 모방하던 것과 정반대로 방향을 잡은 것이다. 그래서 나온 게 지금의 단지 모양이다. 이 모양은 도자기 박람회에서 본 달 항아리에서 영감을 얻었다. 사회가 급속도로 근대화되면서 농촌에서 도시로 올라와 고향을 그리워하는 이들이 많던 시대. 낯설지만 영양 많은 유제품을 우리 것으로 친숙하게 여기게 만들겠다는 철학이 이 디자인에 녹아 있었던 것이다. 이 제품을 출시할 당시에 반대가 많았다고 한다. 손으로 잡기도 힘들고 유통을 하거나 보관하기에도 더더욱 불편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 디자인을 고집했다. 심지어 당시 국내에서는 이 용기 모양을 제대로 구현할 기술이 없어서 독일에서 용기를 만들어 들여왔다고 한다. 그리고 그 모양을 45년 동안 유지해왔다. 중국에 진출할 때 처음에는 유통 문제로 사각 종이팩 바나나 맛 우유를 출시했다. 그러나 기대했던 것만큼 팔리지 않자 여러 가지 어려움을 무릅쓰고 다시 원조 단지 모양으로 바꾸었다. 모양을 바꾸자 사람들의 반응이 달라졌다. 한국에서 먹던 바로 그 바나나 맛 우유라는 것을 알아보게 된 것이다. 원조 모양으로 바꾼 이후 바나나 맛 우유는 중국에서 한 해 만에 2.5배의 성장을 기록했다. 바나나 맛 우유의 원유 함량이 출시 때부터 지금까지
국내 모든 가공류 중에서 가장 높다는 사실까지 알고 나면 이 단지 모양의 가치가 더 높게 느껴진다. 비주얼의 가치관이 담겨 있을 때 그 비주얼은 자기만의 근거를 가지게 되고 오래 갈 수 있는 잠재력을 얻는다. 오늘날 소비의 방향은 어디로 가고 있을까? 필요의 시대에서 사치의 시대로 이동했다면 이제 사치의 시대가 가고 가치의 시대가 오고 있다. 가치 소비의 시대에 사람들은 무엇에 지갑을 열까? 자랑할 수 없는 소비는 외면받고 자랑할 수 있는 소비는 살아남는다. 살아있는 비주얼을 만들어내는 곳은 환호받고 움직이지 않는 비주얼은 유지하는 곳은 잊힌다. 이랑주 작가는 끝에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 책을 통해 하고 싶었던 말은 오래 가려고 흔들리는 거니까 힘들어하지 말자는 거다. 흔들리는 진통이 흔들리지 않는 전통을 낳는다는 말처럼 자기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흔들리다 보면 언젠가 반드시 중심을 찾는 날이 온다. 그러니 빠르게 성공할 수 있는 작은 방법들을 기웃거리지 말고 자기만의 고유한 법칙을 찾을 수 있다고 믿어야 한다. 그러려면 무엇보다 내가 누구인지 잘 알아야 한다. 이 책이 말하는 7가지 법칙은 결국 나는 누구인가라는 질문에 대한 답을 찾는 7가지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소수의 사람을 오래 속일 수도 있고 많은 사람을 잠깐 속일 수도 있지만 많은 사람을 오랫동안 속일 수는 없다. 링컨이 남긴 이 말처럼 오래 간다는 것은 사람들의 진심을 믿는 일이다. 그런 믿음을 갖고 오늘의 흔들림을 잘 이겨내기를 자신의 일을 오래 잘하고 싶은 모든 이들에게 건투를 빈다.